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일어나세요. 10걸음 걸어보세요. 발에 찌릿한 느낌이 있나요? 발가락이 조금이라도 저린가요? 다시 앉아서 손톱을 보세요. 손톱 하나를 하얗게 될 때까지 눌렀다가 놓으세요. 분홍빛이 2초 안에 돌아오나요? 아니면 더 오래 걸리나요? 이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망설였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18개월 안에 완전히 침대에 누워 지내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18년간 서울과 부산의 여러 의료센터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아직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정상적으로 걷고 말하던 분들이 갑자기 자녀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있어도 그 느낌조차 느끼지 못하는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60% 이상이 비타민 B12에 대한 단 하나의 간단한 진실을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같이 한국에서는 수십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만 명이 거의 효과가 없는 B12 영양제에 힘들게 번 돈을 쓰고 있습니다. 흡수율이 30%도 안 됩니다. 즉, 1000 마이크로그램의 B2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으면 몸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30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0은요? 그냥 배출됩니다. 돈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신경계는 천천히 굶어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비싼 영양제를 팔기 위한 홍보가 아닙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BLC 영양제가 왜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매주 커피값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한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68세였습니다.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진찰실까지 벽을 잡지 않고는 거의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딸이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2년 동안 매일 아침 B12 영양제를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요. 병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뢰할 만한 브랜드였습니다. 용량도 맞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을까요?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혈중 B 수치는 서류상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경계 기능을 검사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신경이 비염 T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혈액에는 있었지만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포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에 적힌 대로 모든 것을 다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위기입니다. 비타민 B12 위기는 단순한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흡수 실패의 문제입니다. 복용 시간 오류의 문제입니다. 라벨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분자 형태가 판매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일반 B1 영양제를 거의 쓸모없게 만드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이 8주 만에 다시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특정 체질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B12의 형태가 무엇인지, 소화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리고 지금 부엌에 있는 흔한 음식 중에서 B12 흡수를 최대 400%까지 차단하거나 촉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18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 논문들, 그리고 실험실 이론이 아닌 실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을 신중하게 추적한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있으시거나 생각이 흐릿하게 느껴지거나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 배우실 모든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돈을 낭비해 왔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8년간 임상진료를 해온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 B12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난달 74세 여성분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펜을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B12 영양제를 먹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같이요. 그 영양제에 60만 원이 넘게 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발의 저림, 기억력 저하, 하루 14시간씩 자게 만드는 극심한 피로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BLB 수치가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을 때보다 거의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영양제, 3년간의 희망, 거의 아무런 개선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늙은 건가요? 제 몸이 망가진 건가요?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영양제가 잘못된 겁니다. B12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산 일반 B12 알약을 삼키면 몸은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인성 인자라고 하는 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인성 인자를 30-40% 덜 생성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킨 그 비싼 BT 알약은요,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소변으로 나갑니다. 낭비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환자분들이 혼란스럽고 좌절한 채로 오십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비타민을 먹고 있습니다. 라벨을 읽습니다. 병에 적힌 지시사항을 따릅니다. 하지만 매달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그분들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걸을 때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체내 비타민 B12 저장량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인체는 간에 비타민 B12를 저장합니다. 이것은 사실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충분한 섭취가 없어도 한동안은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증상이 마침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경계 손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의 다른 조직과 달리 신경 손상은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5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로감을 느낍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림과 무감각이 옵니다. 보통 발과 손에서 시작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습니다. 벽에 몸을 기댑니다. 자녀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혼란이 옵니다. 기억력 문제가 생깁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 혼자서는 걸을 수 없게 만드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남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흡수의 문제입니다. 적절한 형태의 비타민 B12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보조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면 몇 주 만에 건강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몇 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성 기억하십니까? 손이 떨리던 분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처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른 형태의 비타민 B12로 다른 복용 시간으로 특정 보조인자들을 추가했습니다. 6주 만에 떨림이 멈췄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74살이십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완전히 낭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들어가서 선반에 있는 아무 비타민 B12 제품이나 집어들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비타민 B12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몸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지가 결정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이 실수를 매일 봅니다. 환자들이 매달 3만 원, 4만 원을 비타민 B1위 보충제에 쓰면서 저를 찾아오는데 혈중 수치를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피로는 여전합니다. 기억력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성실하게 비타민을 먹었는데 왜 그러냐며 혼란스러워합니다. 문제는 비타민 B1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종류를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시중에는 4가지 주요 형태의 비타민 B씨의 보충제가 있습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흔합니다. 이것은 합성 형태로 몸이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변환해야 합니다. 건강한 30대라면 이 변환이 비교적 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었거나 소화기 문제가 있거나 당뇨병 약인 메트포르민이나 역류성 식도염 약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한다면 몸은 이 변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잃습니다. 삼킨 것의 15% 정도만 흡수됩니다. 나머지는 비싼 소변이 됩니다. 그 다음은 메틸코발라민입니다. 이것은 신경계가 변환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형태입니다. 이것이 제가 55세 이상 환자 대부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와 함께 먹고는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비타민 B12의 흡수에는 내인성 인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입니다. 공복에 특히 커피나 차와 함께 비타민 B12를 먹으면 탄닌과 카페인이 내인성 인자 생성을 방해합니다. 비타민 B12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체내를 통과해버립니다. 분당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발에 심한 신경통이 있었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가 비타민 B 효시의 주사를 처방했는데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경구 복용 방법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설아 메틸코발라민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아침 식사 후 정확히 30분 뒤에 절대 뜨거운 음료와 함께 먹지 말고 혀 밑에서 최소 2분 동안 완전히 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주 만에 신경통이 70% 감소했습니다. 밤새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차이는 비타민 B1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전달 방법과 복용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용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충제 산업이 소비자들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500 마이크로그램, 1000 마이크로그램, 심지어 머시우치 마이크로그램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내인성 인자 경로를 통해 식사당 약 1.552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B22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심각한 결핍이 아닌 이상 낭비됩니다. 하지만 2차 흡수 경로가 있습니다.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B12는 장에서 수동 확산을 통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인성 인자 요구사항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약 1교실 2%가 이런 방식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2000 마이크로그램을 먹으면 대략 20배 34 마이크로그램이 체내로 들어갑니다. 65세 이상, 특히 흡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하루 500 마이크로그램의 메틸코발라민을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먹을 것을 권합니다. 전이 아닙니다. 중이 아닙니다. 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엽산 비타민 B6과 협력해서 작용합니다. 이런 보조인자가 부족하면 비타민 B12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3가지 수치를 함께 검사합니다. 엽산이 부족한데 비타민 B12만 먹는 것은 배터리가 방전된 채 시동을 걸려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는 있지만 엔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발효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러한 전통 한국 음식에는 자연적으로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으며 흡수를 돕는 장내 세균을 지원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실수는 여러분의 저축뿐만 아니라 신경계 자체를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는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완전히 잘못된 음식과 함께 비타민 B2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싸고 최고 품질의 메틸코발라민 보충제를 구입하더라도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면 거의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혈류에 도달하기도 전에 몸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환자들이 매달 제 병원에 다시 찾아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비타민 B12를 성실하게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신경 손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B12 수치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상은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요한 시간대를 마침내 이해할 때까지 수년간 저를 괴롭힌 미스터리였습니다.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2 흡수에는 내인성 인자라는 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는 소화 주기의 특정 기간 동안만 충분한 내인성 인자를 생성합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 비타민 B9C를 복용하면 체 위로 물이 흐르듯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완전히 낭비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속에 비타민이 더 잘 흡수된다고 어디선가 읽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비타민 B1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이것은 비타민 B12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를 복용하면 내인성 인자 생성이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밤새 위가 비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효소와 결합, 단백질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소화 활동이 없습니다. 비타민 B12 흡수의 황금 시간대는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한 후 정확히 30분 후입니다. 이때가 내인성 인자 생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위산이 최적 수준에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소장의 운반 단백질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들은 비타민 B10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보충제를 복용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이러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커피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비타민 B12를 복용하면 흡수 가능성의 최대 70%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비타민 B12 분자와 결합하여 흡수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알코올도 또 다른 주요 차단제입니다. 보충제와 동시에 섭취한 고섬유질 시리얼은 비타민 B12가 흡수되기 전에 소화관 밖으로 쓸어버립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같은 특정 약물조차도 위산을 감소시켜 비타민 B27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제 이 타이밍 코드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준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68세로 서울에 거주하며 2년 동안 매일 1000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B12를 복용해 왔습니다. 혈중 수치는 괜찮아 보였지만 여전히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발의 저림을 경험했습니다. 매달 4만 원 이상을 보충제에 지출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B7을 복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점심 식사 후 정확히 30분 후에 복용하도록 했는데 그녀의 점심은 항상 소량의 생선이나 두부와 채소였습니다. 6주 만에 인지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발의 저림이 80% 감소했습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복용량, 다른 타이밍. 그것이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 후에 비타민 B12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그 식사에 최소 20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복용 전후 1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비타민 B3를 복용하는 날에는 술을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비타민 B3를 작은 치즈 조각이나 한 줌의 견과류와 함께 복용하세요. 지방 함량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비타민 B12가 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 지용성 보조인자의 흡수를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결과를 원한다면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 비타민 B 많이 결핍이 있는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저를 충격에 빠뜨린 무언가를 밝혀야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역의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B10 보충제의 90%를 낭비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정보는 수십만 원을 절약하고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0 흡수를 파괴하는 네 번째 주요 문제는 제가 타이밍 및 보조인자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중 언제든지 비타민 B12 알약을 삼키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다. 신체에는 비타민 B1 흡수가 최고 효율에 도달하는 매우 특정한 시간대가 있으며 이 시간대를 놓치면 구입한 비싼 보충제는 색깔 있는 소변에 불과하게 됩니다. 과학적 진실은 이렇습니다. 위는 내인성 인자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내인성 인자가 없으면 비타민 B는 장벽을 통해 흡수될 수 없습니다. 열쇠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B1, 2는 소화 시스템을 통과하여 완전히 낭비된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제 위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시작한 후 약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가장 높은 농도의 내인성 인자를 생성합니다. 식사 전이 아닙니다. 식사 후 몇 시간이 아닙니다. 이 정확한 30분에서 40분 사이의 시간대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67세 박 씨를 치료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비싼 메틸코발라민 보충제를 복용한 후 제 병원에 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B 후의 수치가 여전히 심각하게 낮았고 양쪽 팔다리에 저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발에 저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충제가 가짜라고 생각하며 몹시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비타민 B12를 언제 드시나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과 함께 식사 전에 먹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복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계란 2개, 아보카도 반 개, 작은 크기의 구운, 고등어가 포함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시작한 후 정확히 35분 뒤에 비타민 B12 보충제를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6주 만에 그의 혈중 수치가 3배로 올랐습니다. 12주 만에 발의 저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용량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복용 시간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조 영양소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타민 B7T는 체내에서 단독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기능하려면 3가지 필수 동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보조 인자가 없으면 비타민 B1T는 혈류에 그냥 있을 뿐 신경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보조 인자는 엽산으로 비타민 B 아니라고도 합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은 화학적 동반관계로 함께 작용하여 신경외피를 보호하고 건강한 적혈구를 생성합니다. 충분한 엽산 없이 비타민 B12만 복용하면 우리가 대사교통체증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B10가 제 역할을 완수할 수 없게 됩니다. 매일 최소 4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익힌 시금치 2컵, 렌틸콩 1컵 또는 브로콜리 3컵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조인자는 비타민 B6입니다. 이 영양소는 비타민 B12가 신경세포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비타민 B6가 없으면 비타민 B7는 가장 필요한 세포 밖에 갇혀 있게 됩니다. 매일 약 2mg이 필요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0.45mg이 들어 있습니다. 닭가슴살 한 조각에는 0.9mg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감자 2개에는 1mg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조인자는 마그네슘입니다. 이 미네랄은 체내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데 여기에는 비타민 B12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특정 반응도 포함됩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 한국인은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전통 식단이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최소 350mg이 필요합니다. 이는 호박씨 30g, 익힌 검은콩 1컵 또는 익힌 시금치 2컵에 들어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초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동네 병원에서 매달 비타민 B2 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한 번에 6만 원씩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심한 피로와 기억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엽산, 비타민 B6, 마그네슘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저는 간단한 음식과 저렴한 보충제를 사용하여 이 세 가지 보조인자를 그녀의 일상에 추가했습니다. 8주 만에 그녀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16주 만에 기억력이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서 그녀의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비타민 B12를 단독으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퍼즐의 5번째 중요한 조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비타민 B12 흡수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병원의 수백 명 환자들의 건강을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타민 B12를 복용하는 시간이 용량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위산은 하루 종일 정확한 리듬을 따릅니다. 특정 시간에는 소화기관이 활짝 열린 문처럼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는 그 문이 거의 닫혀 있어서 비싼 비타민 BLT 보충제가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위는 내인성 인자를 가장 높은 농도로 생성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만드는 특수 단백질로 비타민 B12와 결합하여 혈류로 안내합니다. 내인성 인자가 없으면 비타민 B12는 세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을 뿐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B2를 복용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밤에 자기 전에 삼킵니다. 또는 생각날 때마다 무작위로 복용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계단 한 층도 겨우 올라갈 수 있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차를 들려고 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비타민 B3 보충제를 성실히 복용해 왔습니다. 꼬박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좌절해서 제 진료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비타민 B9를 몇 시에 드시나요? 그녀는 매일 밤 10시에 다른 비타민들과 함께 복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몸이 흡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인성 인자 생성이 가장 낮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똑같은 비타민 B12 보충제를 같은 브랜드, 같은 용량으로 하지만 오전 8시에 공복에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3개월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시간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비타민 B2는 공복에 아침 식사 최소 30분 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특히 섬유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비타민 B10B가 갇히게 됩니다. 섬유질이 그물처럼 감싸고 지방이 물 위에 기름처럼 코팅합니다.
몸이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데 비타민 B12를 복용한 후 정확히 45분 뒤에 무언가를 먹어야 합니다. 흡수 과정을 완료하려면 소량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삶은 계란 하나나 작은 생선 조각이면 됩니다. 특별하거나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것이 완벽한 흡수창을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창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오전 8시에 비타민 B12를 복용합니다.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단백질이 포함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 프로토콜만으로도 흡수율이 증가했습니다. 제 임상 관찰에서 270% 증가했습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모르는 물 온도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비율리 영양제를 삼킬 때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위를 약간 수축시킵니다. 이 수축은 내인성 인자 분비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상온의 물이나 약간 따뜻한 물은 위를 편안하고 수용적인 상태로 유지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2 세최 씨라는 분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머릿속이 멍한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이 치매에 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따뜻한 물과 함께 비타민 B3T를 복용하고 45분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단 8주 동안만 실천한 후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효과 없는 영양제를 계속 사도록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혼란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비타민 B1을 아무렇게나 복용하지 마세요. 밤에 복용하지 마세요. 식사와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황금 시간대 방법을 따르세요. 이제 여러분의 비타민 B10 흡수를 파괴하는 6번째 중대한 실수를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담당 의사조차도 아마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 실수는 위산 분비 주기와 관련하여 잘못된 시간대에 비타민 B10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 겨우 걸어 들어온 강남에 사시는 68, 새 박씨라는 퇴직교사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아침 비싼 비타민 B12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그분의 체내에 비타민 B1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경은 빠르게 퇴행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최악의 순간에 영양제를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위는 하루 밤낮 동안 다른 수준의 위산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정확한 소화 리듬을 따릅니다. 아침에 깨어난 직후 여러분의 위산 생성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있습니다. 일어난 후 위가 최적의 산도에 도달하는데 약 45분에서 6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자마자 즉시 빈속에 커피나 물과 함께 비타민을 삼킵니다. 이것은 비타민 B12 흡수의 재앙입니다. 충분한 위산 없이는 비타민 B12가 영양제 내의 단백질 결합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채를 통과하는 물처럼 여러분의 시스템을 바로 통과해버립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박 씨에게 드린 정확한 방법이 여기 있으며 6주 안에 그분의 신경기능 검사는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첫째, 깨어난 직후에는 절대 비타민 B10를 복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는 아직 수면 모드입니다. 둘째, 일어난 후 정확히 1시간을 기다린 다음 소량의 단백질이 함유된 식사를 하세요. 저는 그분에게 김치와 함께 삶은 달걀 2개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단백질은 위가 비타민 비블리 흡수에 필요한 내인성 인자를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발효채소는 그 과정을 지원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그때서야 비타민 B12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식사 전이 아닙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20분 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위산은 최대 생산 상태이고 내인성 인자가 활성화되며 소화 시스템은 최대 흡수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타이밍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비타민 B12의 유형이 아침이 나은지 저녁이 나은지를 결정합니다. 활성 형태인 메틸코발라민을 복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저녁이 더 우수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몸은 수면 중에 대부분의 신경 회복과 재생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약 30분 전에 소량의 아몬드와 함께 메틸코발라민을 복용하면 최고 회복 시간대에 신경계에 필요한 정확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분당에 사시는 70일 새 최 씨라는 환자분이 3년 동안 발에 심한 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비타민 B클리 영양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아몬드 방법과 함께 저녁 복용으로 바꿨습니다. 8주 안에 저림이 70% 감소했습니다. 신경학적 검사는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타이밍, 완전히 다른 결과. 내일을 위한 여러분의 실천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를 복용한다면 일어난 후 1시간 뒤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달걀 2개나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을 드세요. 20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과 함께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절대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위에 충격을 주고 일시적으로 위산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메틸코발라민 형태를 복용한다면 즉시 저녁 복용으로 바꾸세요. 아몬드 5개에서 7개를 드세요. 30분 기다리세요. 자기 전에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지금 바로 이것을 적으세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는 같은 영양제는 가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복용하면 신경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3가지 중대한 실수와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비타민 B12의 형태를 이해했으니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에 사시는 73 세박 씨가 18개월간의 만성 피로에서 단 6주 만에 회복하도록 도운 것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첫째,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 영양제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세요. 식사 후가 아닙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위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것은 운반 단백질로부터 비타민 B17을 분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음식과 함께 또는 식사 후에 복용하면 다른 영양소와 경쟁하면서 용량의 최대 70%를 낭비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알람을 30분 일찍 설정하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제 임상시험에서 흡수율이 2배가 되었습니다. 둘째, 보조인자 조합입니다. 비타민 B9는 신경계에서 단독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엽산과 비타민 B6와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성 형태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비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B3 1,000 마이크로그램당 엽산 4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한쪽이 너무 많고 다른 쪽이 부족하면 위험한 불균형이 생겨 실제로 신경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이 이 실수로 입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셋째, 흡수방해 요인을 즉시 파악하십시오. 제산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용 양성자 펌프 억제제 또는 당뇨병 치료용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비타민 B의 흡수가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BT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내인성 인자를 위장에서 제거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설화정이나 주사 형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알약을 삼키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이 2년 동안 경구용 비스무리를 복용했지만 메트포르민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넷째,
음식 섭취 시간 전략입니다. BLE를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비타민C는 소화관에서 BLE가 분해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작은 오렌지 1개나 피망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피하십시오. 칼슘은 장에서 B12와 흡수 부위를 두고 직접 경쟁합니다. 비타민 복용 후 최소 3시간 동안은 우유, 요구르트, 치즈를 드시지 마십시오. 5째, 반응을 제대로 추적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2주 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포기합니다. 하지만 신경재생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4주에서 6주 동안은 극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간단한 일일 기록을 작성하십시오. 매일 아침 에너지 수준을 1에서 10까지 평가하십시오. 정신적 명료함, 기분, 신체적 활력을 평가하십시오. 6주 후에 1주차를 되돌아보십시오. 제대로 하고 계시다면 점진적인 개선이 명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이 프로토콜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로 혀를 확인하십시오. 비실비가 부족한 혀는 매끄럽고 창백하며 부어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화되면 질감이 돌아오고 자연스러운 분홍색이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의 감각을 확인하십시오. 발가락에 가벼운 접촉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림 증상은 8주에서 12주에 걸쳐 점차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3개월 동안 따랐는데도 전혀 개선이 없다면 악성 빈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체가 자신의 내인성 인자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어떤 경구 보충제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 매월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인구의 2%에 영향을 미치며 표준 혈액 검사로는 완전히 놓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의 환자들의 결과를 변화시킨 완전한 시스템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 정보는 수년간의 고통과 흡수되지 않는 보충제에 낭비되는 수천만 원을 절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댓글에 저는 비고스실을 올바르게 흡수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신경계는 내일이 아닌 오늘 행동을 취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김 박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하루 중 몇 시에 B12를 복용하기 시작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보충제 루틴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지식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효과가 없는 B12에 돈을 쓰고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